좋다 하던 하이닉스보다 안 좋다 하던 삼성전자가 개선될 여지는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좀 좋게 보는 거고, 하반기는 확실히 이제 관세 영향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좀 빠져서 25만 원대만 온다라면은 좀 좋은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현대차도 22만 원을 좀 강하게 돌파해 준다라면은 가능성이 있다. 인텔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좋게 보죠. 2차 전지도 더 이상 이제 빠지기 어려울 지경으로 많이 빠졌다.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이 안 들어오니까 노를 젓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자, 부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운명도 조금 달라지는 시작점인지 아니면 모멘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여쭤보고 바이오도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일단 지수적인 측면에서 일단 점검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네. 요새는 사실 아까 저 들어오자마자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부장님들 오실 때마다 뭔가 에너지틱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채널 뭐 한 10번 정도 오셨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피곤해 보인다며? 뭔가 어두운 기운이 들어오는 까만 옷을 입어서 그런가? 네. 피곤해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요새 뭔데요? 시장이 피곤해요. 원래 지수 올라서 좋잖아요, 지금. 그죠? 지수는 올라서 좋은데 개인 투자자분들 엄청 피곤해요. 왜냐면 이게 지수가 오른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돌다 보니까 뭔가 좀 잘못 사면 나는 계속 고점에 물려있고 다른 것들이 올라와 버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가야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죠. 그렇다고 또 이게 막 올라오는 섹터의 종목을 갖고 있어도 팔 수가 없어. 네. 다 옛날에 물린 사람들 것만 올라오는 거고 새로 산 사람들은 또 요새 또 다시 또 다 물려있어요. 지주회사에 가서 물려있고 페이에 가서 물려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게 되게 힘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바이오 다 올라와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 바이오나 반도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그래도 해피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이닉스 쪽 같은 쪽 갖고 있으면 또 피곤해. 또 삼성전자 쪽들 갖고 있었으면 그동안 너무 피곤했는데 오늘 살짝 조금 기지개? 뭐 이런 느낌인데 양쪽 시장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교를 해봐 드린다라면은 뭐 물론 미국 시장 너무 잘 가고 있죠. 엔비디아가 계속 이끌어주면서 잘 가고 있고 오늘 또 TSMC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나왔고 그래서 반도체 쪽 너무 좋은데 그동안 반도체 쪽을 너무 못 가다 보니까 하이닉스만 가고 너무 못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피곤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실적 시즌 들어서면서 흐름은 이제 종목별로 또 그쪽도 그래요. 나쁘지가 않은데 가는 것만 가요. 그쪽도. 그런데다가 지금 뭐 CPI 어제 나오고 뭐 그제 나왔죠. 그래서 어제는 또 PPI 나오고 이러면서 좀 변동성 생겼는데 트럼프는 파월을 자르네 마네 막 이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뭐 국채 금리도 왔다 갔다 하고 오늘 또 환율 또 올라왔잖아요. 그렇다시피 우리 시장도 환율이 또 올라오니까 또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불편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상승 추세인 건 맞지만 그쪽도 섹터별로 피곤함이 상당히 누적돼 있고 코인 쪽은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또 오늘 코인 쪽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시장도 지금 지수는 뭐 3,200선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종목들은 서로 너무 막 이렇게 돌고 도는 뭐 카오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메비우스의 띠같이 맨날 난 잘 걸어가고 있는데 돌아보면 자꾸 제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 그런 카오스 혼돈 아시죠? 되게 좀 혼돈스러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곤함을 느낍니다. 지수는 올라 있어도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시장이고 우리 시장도 올랐지만 이거 좀 고민되네?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열정이 살짝 식으면서 냉정을 조금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 약간 그런 느낌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좀 어떻게 엇갈리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무죄 받았잖아요. 이게 지금 벌써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힘들었었죠.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바닥을 잡고 쭉 이제 올라가면서 오늘 거래까지 붙었죠. 수급을 보시면 삼성전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3일 동안 엄청 사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지금 연기금도 지금 4일째 사고 있고 오늘 투신도 엄청 샀어요. 개인들은 올라오니까 지금 3일째 계속 팔아대고 있죠. 근데 반대로 보면은 하이닉스 반대잖아요. 개인은 하이닉스 빠지니까 막 오늘 300만 주 엄청 샀잖아요. 반대로 외국인, 기관은 또 팔고 있잖아요. 사모펀드나 투신 이런 쪽도 다 팔고 연기금도 팔고 개인은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는 또 그 반대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뭐 사실 하이닉스가 지금 HBM의 강자잖아요. 엔비디아를 등에 업고 그동안 계속 고속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실적에서도 하이닉스를 제끼고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뭐라 나왔냐? 좋은 건 알겠는데 2026년 내년부터는 HBM에서 과다 경쟁 체제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경쟁으로 인해서 하이닉스의 이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독점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뭐 네. 마이크론이니 삼성전자니 쭉쭉 치고 들어오니까 내년도에는 또 이제 경쟁이 좀 과다해지면서 하이닉스의 그런 독점적인 강세 이런 부분들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의견을 이제 내린 거죠. 중립 정도로 이제 내린 상황인데 일단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반응을 오늘 강하게 했죠. 사실 하이닉스만 간 건 맞잖아요. 하이닉스만 갔고 삼성전자는 아직도 지수로 따지면 저 밑에 한 2,300, 400대, 400대에서 헤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삼성전자 쪽으로 쏠림이 있었고 또 오늘 또 이재용 회장 또 이제 무죄 나온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무죄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뭔가 할 거다 그런 상태 속에서 또 지금 뭐 삼성전자 이제 10나노 수율이 안정됐다라는 기사도 나왔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HBM4 이쪽에서 좀 삼성전자가 괜찮을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반격을 준비하는 상황이 됐으니 이제 선두 업체였던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쫓아온 거에 쫓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시장 뷰가 더 좋아지게 개선이 되고 있고 또 특히 뭐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말하는 4천, 5천 가려면 삼성전자 없이 못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갈 것이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 좀 그런 행보가 좀 두드러졌고 뭐 그룹사 흐름만 보더라도 오늘 삼성그룹주들 다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그룹주도 특히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지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삼성중공업 많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오늘 삼성그룹주 중에서 좀 빠진 거는 삼성 SDS. 여기 약간 코인 관련주라서 조금 빠지긴 했는데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요. 근데 SK 쪽들은 뭐 SK 많이 빠지고 SK 하이닉스 많이 빠지고 SK 빠지고 SK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빠지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좀 극명하게 갈리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반도체가 이제 하반기에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잖아요. 제가 봐도 이제 최악을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 2,300에서부터 지금 3,200까지 오는 동안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만 가고 거의 나머지는 못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좀 반격을 어느 정도 하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뭐 폴더블도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저 아까 점심시간에 가서 봤는데 제 거 이거 울트라거든요. 네. 이거보다 얇아요. 폴더인데 이거보다 얇고 훨씬 더 가볍고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큰 거 썼때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이걸 바꿨더니 이제 손가락 관절이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들었더니 그래서 이게 울트라가 좀 크죠? 네, 다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인데 이건 뭐예요? 제가 지금 플러스인가 울트라인가 헷갈리네요. 플러스. 그러네. 좀 작네요. 제 거보다. 네.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마련해서 이제 다시. 네. 어쨌든 간에 이번에 건 가볍고 되게 잘 나온 편이에요. 네. 그런데 또 내년에 이제 좀 애플도 이제 폴더폰 나오게 되니까 내년에 애플도 이제 폴더폰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서 최근에 뭐 파이넴텍이니 그다음에 케이츠마텍이니 그다음에 덕선 네오룩스니 이런 쪽,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폴더폰 관련주들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같이 그 관련 벤더들 흐름이 오늘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반도체에서도 소부장 그동안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비전 이런 애들이 꽤 올랐었거든요. 최근에 뭐 물론 한미반도체 안 좋았었지만 일단 하이닉스 향들은 다 빠졌어요. ISC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대신에 오늘은 삼성 밴더 쪽들 뭐 YC라든지 삼성 밴더 쪽들 많이 올랐고 뭐 두산 테스나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코스닥 내에 있는 소부장들도 삼성 쪽에 반응하는 업체들이 많이 오르고 하이닉스 쪽에 영향을 받는 쪽들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이닉스가 과다 경쟁으로 나중에 내몰리면서 반도체 가격이 이제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의 이익 모멘텀이 줄어들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밑에 있는 벤더들은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계속 공급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이닉스양 반도체 장비들, 뭐 소재들,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때 빠졌을 때 또 기회로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SK하이닉스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어느 정도나 빠진 건가요? 이렇게 8.78% 많이 빠졌죠. 빠졌네요. 네, 많이 빠졌죠. 왜냐면은 하이닉스가 이제 계속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오르고 있었던 그렇게 추세였었는데, 그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추세로 따진다면 아직 추세상에는 있잖아요. 상승 추세상에는. 상승 추세상에 있기는 해요. 이 밴드 안에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밴드 이 중단부 지금 거의 이탈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로 봤을 때 여기 26만 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돼야지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한 26만 원대. 예, 요 정도 지지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고점이 2번 나왔단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하려면은 어느 정도 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조금 다시
뭔가 하려면은 이번 실적에서랑 가이던스 향후에 그런 부분에 뭔가 좀 보여주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네. 다시 또 30만 원 부근을 좀 최대 저항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30만 원대를 최대 저항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26만 원대 정도를 뭐 지지선으로 생각해서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깨지지 않고 만약에 이 밴드 안에서 잘 움직이면 좀 그동안 요 60일선이 따라 올라오겠죠? 60일선이 따라 올라오면 좋고, 안 따라 올라오고 주가가 먼저 여기까지 찍으면 뭐 그때는 오히려 더 매수 찬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수급이 지금 많이 꼬였잖아요, 지금. 네. 많이 꼬였다기보다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쏟아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시 좀 되사서 주워 담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하이닉스 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못 사신 분들은 30만 원 넘어갈 때는 와, 더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뭐 36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막 올렸단 말이에요. 39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올렸었는데 또 빠지면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좀 빠져서 25만 원대? 만 온다라면은 좀 좋은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26만 원 지지되면 더 좋겠지만 네, 만약에 빠진다라면 25만 원대에서는 뭐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럼 이게 엇갈린 게 지금 이게 오늘 뭐 단기간에 끝날 일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좀 이제 계속 삼성전자 이제 좀 좋아지고 하이닉스는 좀 이제 주춤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게 문제인 게 이게 반도체 하반기 좋을 것이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오드 증권사에서는 반도체 생각보다 하반기 안 좋아 뭐 이런 얘기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황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 업황이 주도적으로 얼마나 하반기에 치고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이닉스 뭐 내년에 경기가 과다되면 어때? 그래도 어차피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태고 제일 캐파가 크니까 뭐 계속 잘하면 되지.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더 기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도체 업황 자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요번 관세 협상 그죠? 7월 말까지 잘 진행이 돼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제 수출 주력으로 하는 이런 반도체 자동차 쪽이 관세를 어느 정도 선에서 잘 막아내느냐. 요 부분이 실적 방어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LG전자처럼 가전도 있잖아요. 폰도 있고 다 웬만하면은 관세에 다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들도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물론 미국 내에 이제 공장에서 생산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보조금 때문에 옮겨간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수출주 자동차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7월 말에 관세 협상에서 범위 지금 이제 품목관세로 25%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거보다 좀 언더하게 잘 나온다라면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우려했던 것보단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안 좋게 생각하면 옛날에는 없었는데 어차피 생긴 거잖아요. 지금 유예받고 있는 부분이 현실화가 돼가지고서 풀리면 결국 하반기 실적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얘네뿐만 아니라 모든 수출주들이 다 그러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에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7월 말에 관세 협상의 결과 이런 부분들이 3, 4분기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수출주 전반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파운드 비중과 낮은 HBM 비중 문제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못 갔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요. 그동안 그래서 못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무죄 받았으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뭔가 할 거다. 그런 부분이랑 아까 말한 대로 그다음에 지금 뭐 10나노 수율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HBM 쪽에서 일정 부분 대응이 좀 더 가능해졌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제 HBM 뭐 3보다는 이제 4 쪽으로 더 가면서 하이닉스를 좀 앞지르려고 하는 그런 대응? 그런 전략이 좀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뭐 제가 봤을 때는 앞서고 있는 건 맞지만 쫓아가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잖아요, 사실. 쫓기는 사람이 두려운 거지. 최근에는 그러니까 최악에서 그러니까 좋다 하던 하이닉스보다 안 좋다 하던 삼성전자가 개선될 여지는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좀 좋게 보는 거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는 확실히 이제 관세 영향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최근에 좀 웃긴 게 저는 이제 LG전자가 이제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개발하겠다. 2028년에 그것도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듣자마자 갑자기 하나비전이랑 한미반도체가 빠졌거든요. 근데 그게 웃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얘네들은 노냐. 그잖아요. LG전자 개발하는 동안 얘네들은 안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LG전자가 쇼시고 얘네들이 롱 아니겠냐 생각했는데 하이닉스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둘은 더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다시피 HBM 시장 쪽에서 삼성전자가 더 치고 나가려면 그 외에 장비주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하이닉스 향들이긴 했었지만 삼성전자도 뭐 삼성전자와 연관고리를 좀 찾기 위해서 또 HBM 쪽에서 뭔가 좀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면은
뭐 이거는 약간 좀 너무 앞서갔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미반도체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예전에는 한미반도체도 삼성이랑 거래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헤어지고 다시 하이닉스랑 계속 거래를 해서 하이닉스를 키웠잖아요. 뭐 물론 같이 큰 거긴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또 하이닉스가 또 이제 하나 비전 거를 갖다 쓰니까 또 한미반도체가 열받아서 뭐 AS 기사 빼고 뭐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한미반도체는 또 이제 마이크론으로도 들어가고 그 외 유럽으로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삼성전자가 또 한미랑도 야 우리 한번 같이 볼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장비사들한테는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부분, HBM 장비 쪽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벤더 쪽들은 좀 생기지 않겠나.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코스닥에 있는 장비주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뉴스가 같이 터졌던 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 그리고 이재명 이제 회장의 무죄인데 어느 게 이제 더 주가 상승에는 좀 더 큰 뉴스였을까요? 하이닉스였겠죠? 아, 골드만삭스의 리포트. 왜냐면 하이닉스가 경쟁 과다로 인해서 내년부터 뭐 반도체 가격이 빠지면 지금까지 이제 고수익을 못 누릴 거다 이런 느낌. 근데 사실 그거는 삼성전자한테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여쭤보려고. 삼성전자한테도 삼성전자도 못 누릴 텐데 삼성전자 HBM은 뭐 엔비디아에 나중에 납품을 제대로 한다 해도 주가 상승이 뭐 이제 막 대박이다 하면서 터질 것인가는 그쵸. 이제 때를 놓친 게 아닌가. 그렇지. 약간 뒤쫓아가다 보니까 그죠? 네. 근데 시장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10개 갖고 있던 애가 2개, 3개 뺏기는 거. 이 부분을 안 좋게 보는 거고 한 개도 못 하던 애가 2개, 3개가 생겼다는 거. 네.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코인 관련주도 굉장히 빠졌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원래는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건데,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뭐 지역 앞에 스테이블 코인 정책가 맞물렸던 건데, 최근 실적 가면 현재 주가는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론 제한적이라는 여의도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반영된 걸까요? 관련 종목도 어떤 것들이 빠진 거죠? 카카오페이가 그런 거에 직격탄을 맞고 많이 빠졌죠. 네. 한번 보실게요. 근데 카카오페이는 그 와중에 교환사채까지 발행해가지고 많이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14%. 네, 오늘 많이 빠졌죠. 단기로도 많이 빠졌죠. 고점 11만 4천 원인데 지금 5만 7천 원 됐어요. 딱 반토막? 정확하게 말하면 고점에서. 단기에 많이 올랐던 거죠. 그렇죠. 많이 빠졌다가 아니라 단계 많이 올랐던 거죠. 여기서부터 치면 많이 여전히. 맞아. 올라와 있다. 여전히 올라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맞아요. 이제 여기 물리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왜냐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저는 사실 이게 개념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 이퀄 원화랑 등가 방식이면 그냥 원화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편리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환전할 때 환전 같은 수수료 이런 부분 이제 국경이 없어지는 느낌적인 느낌. 그 다음에 내가 직접 그 가게에다가 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카드 결제사라든지 이제 피지사 이런 데를 안 거치고도 지불할 수 있으니까 이쪽들이 이제 발등이 불떨어진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피지사나 카드사나 뭐 은행이나 뭐 이런 쪽들 다 이제 코인 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겠죠. 늦으면은 이제 뺏긴다라는 심리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심리가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번 주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잘 안 됐었잖아요. 일단 뭐 통과는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지니어스 법안 해가지고서 이제 뭐 코인 관련된 3법 그걸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었는데 아마 통과는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뭐 한국은행 총재도 이것 때문에 이제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다. 자본 유출이라든지 이게 쉬워질 수 있잖아요, 해외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뭐 약간 시장에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장중에 보니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자기네는 오래 못한다. 뭐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생각해도 약간 조금 보완할 게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 그럼 미국에서 뭐 제2 정도 되는 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도 되는데 이쪽 CEO가 나 오래 못할 것 같아 그랬으니 이게 또 빨리빨리 가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뭐 트럼프는 또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뭐 미국에서 관련되는 뭐 서클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랑 이제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내 코인 관련주들 뭐 어제는 쿠콘 뭐 이런 종목들이 연관돼서 많이 올랐었고 오늘도 잘 버티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올랐던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아무튼간에 LG CNS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빠졌어요. 지금 카카오페이도 많이 빠졌지만 이것도 뭐 만만치 않게 빠지긴 했어요. 근데 카카오페이에 비하면 좀 덜 빠졌죠. 네, 고점에서 한 5, 6% 정도 빠진 거죠. 근데 카카오페이는 정말로 고점에서는 반토막 났죠. 근데 일단은 카카오페이는 또 게다가 또 오늘 리포트까지 나왔어요. 단기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약간 고평가다. 네. 그런 리포트까지 나오다 보니까 엎친 데 덮쳐가지고서 오늘 교환사채까지 발행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빠졌어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페이 관련주도 뭐 네이버도 오늘 좀 빠지긴 했거든요. 그동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었고 SDS도 오늘 좀 빠지고 그러니까 약간 대형주 단에서는 LG CNS랑 카카오페이, 삼성 SDS 뭐 이런 애들이 좀 빠진 거죠. 네이버 이런 애들이. 그렇게 빠졌는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뭐 교환사채 발행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리포트 빨도 받았는데 교환사채 발행하면서 주식수 늘어나니까 희석사태가 되는 거잖아요.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지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로만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여기 한 5만 5천 원? 그래서 여기 갭 있잖아요. 여기 조그만한 갭. 여기 좀 메꿔주는 식으로 만약에 5만 원을 깨진다면은 뭐 더 약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좋아했던 종목. 여기 보시잖아요. 수급도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오늘 200만 주 정도 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근데 제가 듣기로 저도 이건 여러분 제가 뭐 이거는 여의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기업에서 언급되는 기업들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근데 이제 여의도에서 뭔가 이게 뭐가 붙으면서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가 됐다고 하던데 그치 우리나라 정부도 막 그런 식으로 정책을 피니까 이 테마 자체가 굉장히 좀 단기에 좀 꺼질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코인 자체를 안 하니까 배가 아프니까. 저는 비트는 하고 있습니다. 비트는 진짜. 비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코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재미가 없잖아요. 움직임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왜 할까? 스테이블 코인을 왜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뭔가 있겠죠. 아니 그냥 저희가 모르는. 아니 통화에 그냥 하나의 그런 거잖아요. 대체 투자 수단, 대체 통화잖아요. 대체 통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보내줄게 코인으로. 이거 네가 현금으로 바꿔서 써. 뭐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난 백화점이랑 카드 사이는 내 포인트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러지 않아요? 그죠? 포인트도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현대카드에 그거 뭐지? M포인트. 여기도 밖에서 쓸 수 있잖아요. 약간 비슷한 개념이죠. 개념으로 따지면. 그죠? 개념은 비슷한 개념인데, 어쨌든 간에 이걸 이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도 코인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우리 정권도 약간 코인 쪽에 약간 좀 더 우호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려고 그러고, 근데 뭐 하는 총재님도 약간 불편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고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고 뭐 미국에서 잘 나가는 코인들 다 뭐 그죠? 다 마찬가지가 되는데 요새 도지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코인도 이런 것 같아요. 코인이라는 것은 금리가 내려가는 시장. 예전에 유동성이 엄청 풀리던 시장. 그때 좋았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NFT도 많이 좋았었고 코인 시장 좋았었던 이유가 돈이 막 무한대로 풀리니까 코인 시장으로 오는 게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금보다도 뭐 돌멩이도 돈이라고 그러고 뭐 조개껍데기도 돈이라고 하고 이런 식이 돼버렸었잖아요. 한동안. 그런 식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유동성이 이런 쪽으로 더 쏠리고 대체 화폐. 사실은 뭐 미국에서는 이제 달러를 갖다가 더 글로벌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코인을 갖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이제 트럼프는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좀 왜곡돼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뭐 다날도 그랬었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뭐 카카오페이도 그랬었고 뭔가 결제 기능이 있는 회사들 그다음에 뱅크들 뭐 이런 쪽들이 다 지금 너도 나도 하겠다 막 이렇게 하고 특허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체 신용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업체, 그 기업의 신용도로 발행을 해야지 아무리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도 전혀 신용도가 없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거를 구매하거나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사서 편안하게 쓸 수 있어야 사는 거니까. 정말로 페이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말씀 주신 대로 약간 조금 단기에 좀 버블이 좀 형성된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는 걸 좀 확인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얘기해 주셔서 추가 경정 예산 32조 원 정도 이제 나오는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나 아니면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재명 정부 시대 정책 수혜 관련주는 뭐가 될까요? 저 지난번에 방송 왔을 때도 내수 소비주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 풀리고 경기 부양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또 내수 소비주들은 또 워낙 가기도 했었고 거기에 이제 중국 이제 뭐 비자 면제 뭐 이런 거랑 또 엮이면서 또 국내 카지노도 많이 갔고 그다음에 뭐 많이 갔죠. 백화점들도 많이 가고 유통주들 많이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게 되면 수혜를 보는 건 이제 소비 관련주도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걸 써야 되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거는 이제 지역화폐. 지역화폐를 많이 쓰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카드 소득공제를
뭐 없애거나 줄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카드보다 사람들이 이제 지역 화폐를 많이 쓰려고 할 테죠.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그런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여행, 숙박업 이런 쪽들도 막 이렇게 다 뿌린다 그러잖아요. 영화도 뿌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수에서 소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일정 부분 수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백화점은 안 돼, 뭐 대형마트 안 돼 이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풀리면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내수 소비 그럼 대표적으로 좀 어떤 거예요? 뭐 백화점도 있고 뭐 편의점도 있고 뭐 대형마트도 있고 뭐 오일리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너무 많아. 다 많이 올랐어. 신발도 오르고 의류도 오르고 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백화점도 많이 올랐고 면세점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카지노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행 그다음에 뭐 호텔 이런 거 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슬슬 여행 관련주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안 오른 걸로 덜 오른 걸로 친다면 다른 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다음에 영화관에서도 쓴다 그러니까 뭐 죽지는 않겠죠. 지금 거의 제가 보니까 영화관에 제가 그 뭐더라 미션 임파서블 보러 갔더니 300명 들어가는데 한 20명 있었어요. 저. 재미없어서 자다 나왔어요. 기대보다 못했다는 평이 좀 있긴 합니다. 기대를 너무 해서 워낙 괜찮은 작품이긴 하지만 3시간을 너무 롱 고통스러웠습니다. 네. 앞에 1시간 매우 고통스럽고 앞에 좀 루즈한 부분이 있었죠. 마지막 1시간은 조금 볼만 했는데 예전에 그 편에 비해서는 너무 약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래서 사람들이 볼 게 없으니까 영화관 안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뭐 이쪽에다가 뭐 소비 쿠폰 뿌리면은 확실히 이제 영화관은 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렇죠. 넷플릭스 많이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너무 잘 돼 있고 영화 가면 또 뭔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가격이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 2만 원, 2만 원. 무슨 뭐 거기 가서 뭐 하나 먹고 뭐 맞아. 보고 하면 뭐 20, 30대한테 기본 2D가 한 15,000원 정도 되는 거. 부담스럽겠다. 그렇죠. 거기 뭐 팝콘이랑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비싸고 그러니까 솔직히 좀 그렇죠. 근데 뭐 소비 쿠폰 뿌려주고 그러면은 가긴 가겠죠. 더우니까 또 여름에는 또 그런 데도 가겠죠. 그런 생각. 근데 사실 볼 거는 별로 없는데 요번에 뭐 개봉하는 게 하나 괜찮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아까 점심에 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들. 그러니까 내수에서 뭔가 돈을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수혜다. 그다음에 뭐 화장품은 뭐 워낙 뭐 수출에서도 잘 나가고 내수에서도 뭐 워낙 좋으니까 뭔가 소비랑 관련되어 있는 쪽들은 다 수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안 좋았었던 섹터들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편의점도 뭐 일정 부분 조금 뭐 좋아질 수는 있겠죠. 기본적으로 쓴다. 돈을 쓴다라는 개념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수혜고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큰 수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뭐 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상법 개정안 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쪽도 많이 올랐죠. 네. 지주사, 지주사들 많이 올랐죠. 금융주. 네, 금융, 증권, 그다음에 지주사들도 많이 오르고요. 오늘은 더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자사주를 이제 소각하라니까 그러니까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최근에 뭐 SK니 뭐 롯데지주니 많이 올랐었는데 또 빠졌고 그다음에 금융사들 많이 조금 조정받았고 증권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큰 수혜는 제가 봤을 땐 증권주라고 생각을 해요. 증권주. 네, 지수 5천 간다며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거래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다가 지금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려요. 그렇네요. 네, 거기다 또 미국도 해요. 일본도 해요.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지금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주들, 그다음에 증권주들은 사실 뭐 자사주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배당도 좋고 금융주식사들이 배당이나 자사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른 거잖아요. 다 증권사들 품고 있는 쪽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주회사하고 금융 섹터 이런 쪽들이 꾸준히 수혜는 받을 수 있다. 증권을 포함해서. 근데 사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방향이 그쪽이니까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네요. 조정받으면은 뭐, 그죠. 왜냐하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자사주를 소각을 해서 주당 가치가 올라간다 쳐요. 그죠? 근데 그게 웬만큼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실적으로 받쳐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실적이 안 받쳐주고 주당 가치만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소각해버린다? 3년 안에 뭐 소각을 의무로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게 통과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된다 치면 그 자사주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소각을 다 할까? 그걸 일부러 계속 지금 교환사채로 발행해서 바꿔주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방식을 쓴다. 기업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생각 좀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좀 미리 기대치가 선반영돼서 많이 올랐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맞지 않겠나.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수소 이런 쪽들 R200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쪽들도 지금 다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만 놓고 보면 좀 힘들지만
정말 정책적으로 밀어줘서 그 해당 기업들이 실적으로 뭔가 답이 나올 때 그때 제자리로 가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너무 과대하게 계상된 미래의 수익 가치가 주가에 한 번에 반영이 된 그런 그렇죠.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정책만으로는 힘들고 실적도 나오는 섹터는 간다고 보는 것이신데 그 중에서 한마디로 지금 증권을 가장 좋게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증권회사 계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유안타, 그 다음에 뭐 삼성, 미래에셋, 키움증권 다들 아실 텐데 증권사들 실적이 실제로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건 좀 더 늦으니까요. 현업에서 분위기 봤을 때 실적이 이전보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느껴지나요? 엄청 좋아지고 있다 느껴져요. 네, 엄청 좋아지고 있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거래량도 많이 늘었고 신용 거래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신용 이자 수익도 많이 붙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거래도 많이 늘고 저희 지점 창고에 있으면 계좌 엄청 들어와요. 요즘 증시가 좋으니까. 네, 올해 저는 이제 뭐 공중파 나가서도 작년 연말에 특집 방송 나가서도 올해는 국장이다, 국장으로 네. 빨리 돌아와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드리기도 했는데 계속 이제 국장으로 많이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주식 안 하다가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 친구도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애가 있는데 걔도 계좌를 두고 주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10년 전에 주식 해보셨어요? 10년 전에? 그때 K1이나 뭐 여러 이제 자문사들 그때 주도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자문사들이 막 시장을 리딩하면서 뭐 자문사 누가 뭐 산다더라 그러면 막 그 종목 따라 사가지고서 막 그 종목이 갑자기 막 상한가를 가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운용사 장세, 기관 장세잖아요. 지금 외국인 장세에서는 지수만 가고 대형주만 가는데 지금까지 기관 장세였단 말이에요. 기관이 찍은 종목 끝까지 올리는 거죠. 이제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힘 받아가지고 가고 APR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오늘 바이오 많이 올랐는데. 바이오 주식들도 기관이 다 몰아서 사는 것들만 엄청 가거든요. 뭐 알테오젠도 그랬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뭐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이 D&D 파마텍 막 이런 것들 비만 쪽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자문사 장세에서 지금은 이제 운용사 장세. 연기금도 운용을 하지만 지금 운용사들이 지금 엄청나요. 뭐 여러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 운용사들이 잘한다더라. 그러니까 그 운용사로도 돈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에서 먼저 되게 잘했던 운용사가 있는데 워낙 잘했다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삼성, 어디 뭐 한투, KB 이런 쪽에서도 한 방에 막 1,000억씩 막 상품을 만들어요. 그럼 개인들이 막 가입을 해요. 그럼 그 돈 가지고 걔네들이 또 막 사요. 그러면 걔네들이 사는 종목만 더 잘 가겠죠? 그러니까 그 운용사가 선택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리딩하고 그 운용사들이 주도하는 종목들이 안 꺼지더라 잘. 그리고 밀렸다가도 또 올라오더라. 걔네들이 또 사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그 특징적인 게 지금 APR이라든지 달바 글로벌이 좀 그랬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용사들이 많이 산 게 D&D 파마텍, 비만 쪽들 뭐 다 펩트론도 마찬가지 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막 바이오들 워낙 좋고 오늘은 바이오들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운용사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그동안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계속 그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증권사가 좋다. 그럼 혹시나 증권사 많잖아요. 네. 투자할 때 조금 기준? 다 사면 되는 건 아닐 거고 뭐 전반적으로 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어떤 걸 좀 더 봐야 될까요? 그 증권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뭐 신영증권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뭐 미래에셋증권도 많이 볼까요, 올랐었고 다 많이 올랐었어요.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빠지잖아요. 엄청나게 오르고 미래에셋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많이 올랐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액면가 밑에 있는 증권사는 저희 회사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회사 4,600원까지 갔었어요. 맨날 여기 2,000원에서 기다가 제가 맨날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회사 액면가 10,000원 간다 언제든지 액면가 못 가는 증권에서 우리 회사밖에 없다 막 이랬었거든요. 저희 회사 액면가 5,000원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실적도 괜찮아지고 근데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괜찮은 것들이 뭐 KB금융, 뭐 신한금융, 그다음에 신한지주도 많이 올랐었죠. 네, 신한지주, 그러니까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네. 한투도 있죠. 한국금융지주 이런 식으로 증권사를 가지고 있는 금융지주사들 이런 쪽들이 꾸준히 좋죠. 꾸준히 지금 안 빠지잖아요, 그죠? 네.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죠? KB도 이제 아직 추세가 괜찮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막 튀어올랐던 작은 증권사들은 좀 빠졌는데 이런 금융주주사들은 추세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주주라든지 이런 쪽들은 계속 꾸준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시장이 돌아가는 한 계속 수익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을 계속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민 정부 시작
한지 이제 한 40월 만에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말하는 코스피 5천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여의도에서는 지금 몇 정도는 현실적으로 보나요? 요즘에는 5천은 사실은 희망인 것 같고 4천은 막 다들 갈 것처럼 이제 실제로 그렇게 좀 생각하신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월봉이잖아요. 월봉인데 이게 상승 추세긴 해요. 지금 뭐 예전에 저희 최고점이 3,316이니까 뭐 3,200이면 심리적으로는 많이 왔다. 그런 느낌이 많이 좀 왔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800선 정도? 여기가 한 지지선 정도 되는 것 같고 조정 오면은 거기까지도 올 수 있지 않겠나 2,800선 정도? 네,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긴 한데 월봉으로 봤을 때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되게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지지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2,800선 있잖아요. 2,800선 요 정도가 조정 받게 되면은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후발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때 좀 지수대를 노려보시고요. 뭐 지금 당장 온다 안 한다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요 3,300 벗겨낸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4,000? 뭐 못 간다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2,300에서 3,200도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왔는데 네. 뭐 5,000 못 간다는 얘기는 안 하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선이 이제 3,300 부근이고 여기 요 선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3,200 부근이잖아요.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기 보시면 3,300 두 번 찍고 급락하잖아요. 그죠? 여기 급락했다가 반등하잖아요. 근데 반등했는데 여기서 지금 맞고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2021년도에 여기 이 3,200선 여기 부근이 매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다 지지를 받다가 반등했잖아요. 그 지지를 받다가 반등했었는데 급락을 했는데 다시 올라가다가 이 지지받았던 곳에서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매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3,200이라는 게 좀 저항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3,300 바로 가기 좀 힘들 것 같고요. 3,200에서 지금 매물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라면은 적어도 진짜 3,000선 정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00선 정도 거기가 이제 지지선. 왜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두 번 정도 저항받고 또 계속 급락하잖아요. 반등 못하면 급락이에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왔을 때 돌파를 뭐 했다고 치는 일단 않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정책이나 유동성의 힘으로 밀고 가는데도 좀 한계가 있는 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데 그냥 무조건 유동성의 힘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동성이기 때문에 계속 돌고 뭐 뉴스 나오면 돌고 또 빠지고 저기 가고 이리 가고 막 정말 뭐 불나방 같은 그런 장세였는데 지금도 일단은 잘 버티고는 있잖아요. 지금 3,100선 정도에서는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게 지금 21선과는 이격이 좀 있는 상태인데 21선이 한 3,100 정도 있습니다. 21선과 좀 이격이 있는 상태지만 지금 61선이 좀 많이 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1선과 이 61선이 좀 풀리면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항상 지수라는 거는 이평선에서 벌어지면 다시 이평선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100선 정도를 가장 강한 지지선으로 두고 그게 깨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추세는 좀 유지가 된다라고 보겠지만 여기서 계속 뭔가 돌파 안 되고 그러다가 이 21선이 받쳐주다가 이게 꺾여버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빠지면 많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지수만 놓고 보면은 21선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수보다는 지금 사실 종목이 더 액티브하게 움직였고 지수는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4,000선을 가도 안 가는 종목 죽어도 안 가고 지금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만 못 갔잖아요. 2차 전지는 저기 지하실에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4,000선을 갈 때 뭐가 갈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2차 전지 이런 쪽들이 우르르 움직이면 또 금세 뭐 500%, 600%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움직이려면은 모멘텀이 뭐가 돼야 되냐 생각해보면 결국은 관세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되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의 이제 인프라 확산이라든지 이제 전기차 자체가 많이 풀려야 되겠죠. 중국은 전기차 엄청나게 앞서가 있고 배터리도 엄청나게 앞서가 있어요. 지금 요번에 제가 알기로는 생산되는 현대차에서 나오는 전기차에도 중국계 엔심, 삼원기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많이 불편해진 거죠. 중국에서 저렴하게 많이 들어오니까 자동차 업체들도 그 업체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이제 미국 쪽으로만 넘어가면 미국 쪽에서도 이제 보조금도 또 이제 못 받게 되면은 거기 공장 열심히 지어놨더니만 어떻게 써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원가 안 맞고 그러다 보면은 또 전기차 분명히 당연히 싸게 만들어야 많이 팔리니까 전기차 업체들은 더 싼 배터리를 원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비싼 하이니켈계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시 또 LFP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이제 배터리 또 다운되고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좀 힘들긴 하죠. 국내 업체들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기차는 제가 예전에 진짜 전기차 많이 갈 때도 전기가 없는데 무슨 전기차냐 이런 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력이 되게 중요해서 지금 뭐 원전도 가고 있었지만 지금 네. 전력기기라든지 송배전, 전선 이런 쪽들이 엄청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지금 전력 확보를 엄청나게 하는 게 데이터 센터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AI 이런 거 다 갈고 로봇 다 하고 뭐 전기차 타려면 다 전력망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 전기를 네. 싸게 생산해야 되니까 지금 원전도 미국에서도 뭐 10개를 짓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전기가 중요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확충이 돼야지만 기본적으로 AI고 로봇이고 전기차고 자율주행이고 다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수 4천을 가려면 지금 움직였던 것들보다는 지금 안 움직였던 것들 중에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쪽들이 뭔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좀 쉽지가 않으니까 네. 지금 있는 걸로 계속 우려먹고 있는 거잖아요. 돌리고. 근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쪽들도. 방산 조선 뭐 얼마까지 올리겠어요. 지금 봤을 때 많이 갖고 물론 실적도 좋고 뭐 유럽도 뭐 이제 무기로도 이제 재무장에서 국방비에 뭐 2% 이상 뭐 GDP의 네. 2% 이상을 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다시 방산주들이 오늘 움직였잖아요. 그렇다시피 꾸준한 건 맞지만 그쪽도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또 리딩력이 떨어질 수 있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뭐 조선도 지금 뭐 하반기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네. 요새 슬슬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뭐 중국도 많이 쫓아왔다. 일본도 목숨 걸고 지금 조선을 하겠다 이런다. 그러면 또 나중에 또 리포트 하나 나오겠죠. 경쟁 치열해져 뭐 이런 식으로 하이닉스처럼 또 리포트 하는데 때려 맞는 어느 날인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주도 섹터는 주도 섹터가 맞죠. 지금 전력기기, 방산, 조선, 원전까지가 주도 섹터인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의 힘이 약해졌을 때 뭔가 받쳐주는 것들이 생겨야지만 지수는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시장에서 지금 계속 지수 3,200까지 올라오는 동안 못 올라갔던 이런 섹터들이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원동력의 네. 포인트, 뉴스, 이슈, 변화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어야지만 4천선을 가는 게 좀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거에서 정리하고 내가 추가 질문 드려보면 이제 올해 1월에서 6월 말까지 상반기 때 많이 오른 게 말씀하신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 뭐 전력기기, 건설, 증권, 엔터, 화장품 등이 있는데 못 가는 거는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들이 이제 지수만큼 못 간 건데 코스피 4천을 향해 가는데 한마디로 지금까지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들이 더 갈 것이냐, 못 간 주식들이 올라줄 것이냐인 거잖아요. 네. 근데 못 간 주식은 또 이유가 있으니까 그쵸. 여전히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지금 코스피가 3,200이 코스피 3,000을 돌파한 게 삼성전자 없이 돌파했다고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4,000도 그렇게 될 여지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4천도 뭐 삼성전자 네. 혼자서 이끌어서 갈 수도 있겠죠. 4천도 삼성전자와 뭐 기타 등등 뭐 조선, 원전, 방산 뭐 다시 또 한 바퀴씩 돌고 네. 지주회사 뭐 금융사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뭐 3,500까지는 갈 수는 네. 있겠죠. 근데 4천은 정말로 실적이라든지 기타 등등 제반 여건이 더 좋아지기 전에는 그냥 돈의 힘으로만 가기엔 사실 쉽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좋아져야 되는 거죠. 네. 기업들의 가치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출, 관세 네.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해소가 되어야지만 현대차도 조금 도와주고 그렇죠? 관세 문제 해결되면 현대차도 조금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운용사 장세, 운용사가 찍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계속 올라오고 이제 시장에서 누가 봐도 실적이 좋은 방산, 조선, 전력기기가 끌었다라면은 그 뒤에 뭐 3,300에서 3,500까지는 그렇게 더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더 끌고 가려면 그들의 힘만으로는 좀 사실은 버겁다. 왜냐하면 뭐 물론 방산주 좋죠. 실적도 좋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수주, 뭐 지금 벌써 이제 뭐 GDP 얼마까지 투자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어느 정도 이제 캐파라든지 뭐 이런 게 다 가늠이 되잖아요. 방산주들 같은 경우 앞으로 6년 동안 일감이 쌓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6년치까지 다 계산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그 뒤까지는 지금 계산이 안 나오고 멀잖아요. 그럼 또 어느 순간 또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게 무한정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무한정 살 수는 없고 그다음에 뭐 이쪽에서는 벌써 뭐 10배거 이상 나왔잖아요. 몇십 배거 나왔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의 테마가 3년 이상 가면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오고 네. 아주 장기로 가려면 10년 이상 테마죠. 예전에 화장품이 10년 이상 길게 간 다음에 최장 한 몇 년 동안 계속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지금 가는 거죠. 근데 그 10년 동안 가는 동안 화장품은 중국이라는 테마로 갔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커지면서 죽었다가 중국 경기도 죽고 이러면서 죽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화장품이 가는 거는 중국 없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출주로서 이제 가는 부분인데 이만큼 이제 뭔가 상황이 변해야지 다시 간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만 믿고 가기보다는 뭔가 어느 한쪽에 걸림돌이 없이 뭔가 그 기업의 그 자체적으로 네. 업황 자체가 좋아져서 가는 부분들이 생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방산,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미국에서 계속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더 좋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방산도 마찬가지고 다 그다음에 전력도 마찬가지죠. 중국 업체들 미국 못 들어가고 이러니까 국내가 수혜를 계속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중국과 만약에 미국에 뭔가 관계 개선이 되면서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시그널이 나와버리면은 또 약간 다운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미국의 스탠스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지금 관세 협상을 하면서 야, 니네 내놔 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고 우리도 뭐 조선이라든지 뭐 알래스카 가스가 뭐 이런 것들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는 것처럼 미국과의 주고받는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서 지금 더 많이 간 거죠. 생각보다 더 많이. 근데 이 관계에 뭔가 균열이 생기면서 중국과도 뭔가 좀 풀어지는 그런 뉘앙스가 생긴다라면은 그쪽이 뭐 영원히 계속 갈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사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는데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선 같은 경우도 약간 일본, 중국 치고 나오는 그런 부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력기기는 미국 계속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말로 노후됐거든요. 그거 다 다시 확충해야 되고 원전이라든 이런 전력 관련한 에너지 관련한 이런 부분 다시 재배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데이터 센터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면 미국 전력 쪽들 관련되어 있는 원전 쪽들 뭐 SMR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전력기기들 이런 쪽들은 꾸준히 더 좀 좋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중에서 하반기에도 갈 섹터는 세 개가 다 좋긴 하지만 네. 그래도 계속 미국만 보고 생각하면서 간다라면은 그래도 조금 약간 전력이 좀 더 낫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도 뭐 관계적으로는 좀 괜찮은데 네. 뭐 중국이나 뭐 일본 따라오는 부분에 대한 뉴스 플로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방산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유럽이 계속 지금 이제 방위비 투자를 계속 네.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이제 수요는 계속 있겠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이 약간 좀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방산주 그렇죠. 갈 때. 그런 약간 상징적인 이슈가 조금 사라진다? 그러면 네.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다운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방산주도 사실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방산기업들 수출 확대하고 있는 방산주 성장 가능성과 관련 기업들 투자 매력들은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될까요? 너무 좋죠. 다 뭐 많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현대로템 다 한국항공우주. 너무 좋죠. 한국항공우주가 네. 다 너무 좋죠. 근데 지금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유럽 쪽 생각하면은 저는 다 좋은데. 왜냐면 누구 하나 안 좋고 뭐 이러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차트 하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고 현대로템도 좋고 네. 추세가 지금 살아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제 고점에서 약간 조정이 들어왔고 지금 이제 21선이랑 61선이랑 이격이 네. 조금 줄어든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61선이 살아있을 때는 61선을 깨도 바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1선이 꺾여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1선이 지금 데드 크로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단 말이죠. 그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이 80만 원이 깨질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이 80만 원이 깨지게 되면은 이 61선도 다운되고 21선까지 다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될 때 반등이 못 나오고 되밀리면 많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는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되 80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네. 생각하시고 90만 원을 강하게 좀 돌파하는지 여부 그래서 21선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금 챙겨서 보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현대로템은 그래도 61선이랑 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역시 21선은 꺾여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좀 많이 쉬었던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17만 원대 정도가 네,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역시 현대로템도 다시 또 20만 원대 넘어서는지 조금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여기가 좀 저항대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의 터치가 나왔잖아요. 22만 원대에서. 여기 이제 지지선은 18만 원대 중반 정도. 현대로템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LIG 넥스원. 네, LIG 넥스원은 다르죠, 약간. 더 세죠? 더 세죠? 세네요. 네, 더 세죠? LIG 넥스원. 그래도 얘도 지금 자칫하면 여기 쌍고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밀리면. 추세적으로는 LIG 넥스원은 네. 지금 한 57만 원 부근? 네, 거기 좀 강한 좀 지지선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방산주들은 좀 괜찮을 것 같고 요새 뭐 다 좋아요.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들도 좋고 내수주들, 여행주들 뭐 다 지금 소비랑 관련된 아까 저희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주식이 전체적으로 좋아요. 근데 이제 추세가 꺾이냐 안 꺾이냐를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어제 오른 건 오늘 빠지고 네. 오늘 오른 것도 내일 빠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종목 선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주도주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적이 좀 탁월한 것들은 이번 실적 시즌 8월 달까지는 계속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주도주들은 단기 대응을 좀 그럼 이어가시고. 말씀하신 전력기기 산업 성장 동력 어떻게 보시고 또 여러 종목이 있을 텐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전력기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지금 에너지에 대한 집중도가 계속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트럼프가 이제 원전 이제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만 확충하는 부분을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전기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전하게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를 생산을 일단 해야 되고 또 효율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은 뭐 로봇 충전 맨날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는 에너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기업들마다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소형 원전도 계속 지금 짓는단 말이에요. 대기업들이 그렇게 다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SMR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뭐 조정이 있더라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기기는 무조건 좋다. 전선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초고압 케이블이라든지 뭐 해저 케이블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지금 미국의 송전망, 배전 이런 거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 다 괜찮거든요. 다만 이제 시세가 많이 낮기 때문에 그 시세를 계속 이어갈 만큼 뭔가 계속 뒷돈이 돌아줘야 되잖아요. 뒷돈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뒷돈이 돌아줘야 되고 증시가 계속 붐업이 돼야죠. 안 그러면 또 돌아가면서 오르고 돌아가면서 빠지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현대일렉도 지금 안 주고 살아 있잖아요. 그죠? 차트가 고점만 뭐 다시 돌파 못했을 뿐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빠졌다가 다시 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빠졌을 때는 아이고야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4월달, 5월달 그때 다시 이렇게 돌파되잖아요. 다만 이제 시세가 여기서부터 났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지금 거의 25배 많이 났잖아요. 3년 만에. 그러니까요. 얘도 3년을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좀 힘에 붙인다. 3년 이상 오른 거는 힘에 상황 없으면 붙인다. 100억 되는 거야. 뭐 2011년도에 비트코인 1,000만 원 산 사람이 지금 뭐 1조 5천억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 되게 부러워요.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1,000만 원에 1조 5천억이면은 100만 원이면은 얼마예요? 1,500억이에요? 네. 100만 원만 그때 떡 싸먹다고 생각하고 넣어둘 걸. 그런 후회를 합니다. 지나보면 10년 전에 제 친구가 야 너 이더리움 아니야? 그랬을 때 뭐야 그런 거 하지 마 사기야. 내가 뭐 이랬거든요. 요즘엔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비트코인 뭐 사기라든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거의 없어졌죠. 없죠. 비트코인 사기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딨어. 거품이라는 얘기는 있겠지만 그치 거품이란 얘기 있겠지만 사기라는 얘기는 사기란 얘기 싹 들어갔죠. 주가가 이만큼 올라버리니까 시세가 올라버리니까 맞아요.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이미 대체 통화로서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네. 의심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안 좋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어쨌든 그것과 무관하게 가격이 올라버렸으니까 사실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떻게 돼버린 뭐 거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금 같은 거죠, 이제. 금 같은 거. 아. 이제 대체 금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비트코인 2,400만 원일 때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업비트를 깔아가지고 어떻게 사야 되지? 고민하다가 에이 그러고 말았는데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만 했었어도 또 제 인생이 친구들이 야 네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겠냐?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지만 요때 사서 이렇게 하면 뭐 25배, 30배 벌 것 같지만 요때 수두하게 다 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여기 요 부근 네. 여기 5, 6만 원일 때 샀거든요. 네. 뭐 고객분들도 사드리고 샀어요. 근데 여기쯤 왔을 때 9만 원 정도 왔을 때 팔았어요. 그래서 좀 빠지길래 아유 잘 팔았다 그랬어요. 근데 바보였어요. 근데 그 뒤로는 또 기분이 나쁘니까 안 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판 가격을. 그래서 이게 정말 바닥에서 산 사람들이 그 수익을 끝까지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중간에 2배, 3배 났을 때 다 팔지 누가 안 팔겠어요. 그럼 조선은요? 조선업계 수주 증가 추세 지속 계속 가능할까요?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기업은 하반기 어디일까요? 이제 LNG선 계속 수주 받는다 그러면서 많이 갔죠. 이것도 많이 가는데 얘도 지금 살짝 꺾였는데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죽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얘도 중요한 거죠. 60에서 위로 빨리 올라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지금 상으로는 약 한 41만 원 이상을 좀 강하게 돌파해 줘야 된다. 이제 캡은 여기 한 45만 원 부분에서 좀 생긴 것 같고요. 지지선은 뭐 보시다시피 이제 37만 원 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게 많이 간 게 오늘은 좀 하나오션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선주는요 웃긴 게 죽으려고 그러다가 뉴스만 나오면 갑자기 살아나요. 항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매할 때 파는 시점은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
그때 파는 게 맞고, 아무리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 그때 사는 게 맞는데, 하나오션도 지금 박스잖아요. 그죠?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이 박스를 벗어나면 문제 생긴다. 위로 벗어나면 더 좋겠지만 밑으로 벗어나면은 많이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고요. 근데 뭐 수급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이 오늘 또 다시 샀잖아요. 하나오션. 개인이 팔았고, 현대중공업도 그냥 기관은 꾸준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목표조선도 연기금은 팔고 이제 외국인도 팔고 있는데, 차트가 이것도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네. 네, 상태가 다 이렇습니다. 조선주들은. 오늘은 또 삼성중공업. 이재용 회장님 무죄 받자마자 또 강하게 올랐죠. 삼성중공업이 좋아요. 추세가 좋고, 삼성중공업, 뭐 삼성 E&A, 뭐 요거 해외 플랜트 한 애들, 이런 애들도 지금 살살 올라오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추세 좋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진짜 무거웠었거든요. 정말 안 갔었는데, 네. 이제 뚫고 가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은 일감이 지금 뭐 3년치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도크가 꽉 차 있으니까 새로 도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배를 수주를 받아도 만들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수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조선소들 이제 M&A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조선주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를 많이 받아놨지만 더 이상 받지 못해서 도크가 차버리면 실적 예상치가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추가 일감, 수주 확보하는 부분들, 추가 수주하는 부분들을 계속 좀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해외에 있는 조선소들 뭐 인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증설할 때가 고점이더라고요. 증설하거나 뭐 했을 때가 항상 고점이야. 증설해놓고 그 증설이 완공될 때쯤이면 이미 산업이 꺾여서 그 증설해놓은 것 때문에 피를 보는 게 뭐 반도체도 그렇고 네. 뭐든지 배터리도 그랬었고, 배터리도 증설할 때가 고점이었어요. 제가 방송할 때 계속 증설 외칠 때 지금이 고점 같습니다라는 얘기도 했었었는데, 네. 항상 좋을 때를 대비해서 증설할 때가 항상 주가는 항상 고점일 때가 근데 많았다. 조선방산전력이 원전 하반기도 좋게 보시는데 실적도 뭐 좋겠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약간 좀 슬로해질 수 있겠다. 네. 슬로해질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섹터들 종목 많이 여쭤보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럼 하반기 대장주는 지금 꼽는다면 어디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 소망인가? 아니, 소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안 오른 것 쪽으로 돈이 더 들어온다면 돈이 몰리는 거는 뭐 삼성전자.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 7월 말에 이제 관세 협상 잘 되면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같이 그동안 못 현대차. 올랐던 그런 좀 대형 수출주들, 그다음에 삼성전자 벤더들, 뭐 이런 부분들 조금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금융주들도 뭐 계속 좋을 것이다. 금융주 중에서는 증권주. 증권주, 그냥 금융지주사들이 네. 마찬가지가 되겠죠. 왜냐면 보험주 잘 가는 건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면 보험주가 배당 좋다고 최근에 뭐 배당세를 갖다가 뭐 분리과세 한다 그러면서 많이 갔잖아요. 하지만 보험주들은 지금 금리가 이 모양인데 앞으로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수익 내기 쉽지 않거든요, 보험사들. 그러면 아무리 배당 분리과세 한다고 해도 배당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수익도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보험사들은 그것만 갖고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 대기업 지주사들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사주 소각 가지고서 갔는데, 그러니까요. 지주사들은 뭐 고유에 항상 저평가를 받는 종목들인데, 네. 아시다시피 대기업 지주사들은 대기업 애들이 수익이 잘 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수익을 못 내는 기업이라면은 자사주 소각만 갖고 주가를 올리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하반기 바이오도 좋을 것 같고, 바이오도. 오늘 바이오가 좀 급등했다면서요? 네, 오늘 다 많이, 비만 쪽들은 워낙 좋잖아요. 네. 지금 비만 쪽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상대적으로 더 오르는 뭐 인벤티지 랩이나 뭐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것들 조금 조정 시에 보셔도 좋을 것 같고, ABL 바이오도 살짝 조정 났다 반등하고 있는데 아직 좀 갈 룸이 있어요. 리가켄 바이오도 좋고, 지금 뭐 펩트로는 뭐 호재 나오면서 뭐 이틀, 3일 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네. 그 다음에 알테오젠은 워낙 대장주다 보니까 약간 버벅임이 있지만 삼바도 괜찮고, 최근에 셀트리온도 좀 바닥은 잡은 것 같고요. 그 외에 바이오 섹터주들 하반기에도 이제 임상 좀 기대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유한양행 엄청 올랐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볼까요? 게 존슨앤존슨 실적 좋았다 그러면서 그냥 올랐는데 뭔가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런 불꽃, 장대향 뭐. 와. 22%. 그죠? 여기 같이 하고 있는 오스코테 짠 이렇게 올라왔고, 근데 얘는 뭐 아침에 썼던 게 있어가지고 파란색이지만 여기 많이 갔죠? 그 다음에 지금 에이프릴 바이옴 3일 동안 따다닥, 그죠? 좀 조정 들어오면 관심 들으시면 할 것 같고, ABL도 이제 추세 살아있고, 그 다음에 펩트로는 너무 많이 올랐죠, 오늘? 이래요. 따다닥 3일 동안, 그죠? 엄청 많이 갔죠? 오늘도 20% 가까이, 거의 19% 갔잖아요, 펩트로. 비만 쪽들이 지금 다 좋아요. 비만 쪽들이 경구용 비만 쪽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연구한 쪽들이 되게 좋고, 그래도 좀 덜 갔는데 조금 앞으로 좀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바이오 쪽에. 그리고 뭐 지금 리가켄 바이오도 파이프라인이 좋고, 리가켄 바이오도 여기도 추세가 좋거든요. 파이프라인도 워낙 좋고,
많고 또 많이 올랐다 그러면 많이 올랐죠. 3만 원부터 네. 올랐으니까.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결과치들이 계속 잘 나오고 네. 앞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비만 쪽들도 계속 연구하는 쪽들도 흐름 좋아서 근데 또 단기가 좀 2, 3일 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네. 좀 조정이 들어올 때를 좀 챙겨서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K뷰티도 인기 크게 얻고 있는데 화장품이랑 피부 미용기 관련주 투자 포인트랑 유망해서는 좀 어디가 될까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저도 계속 작년 연초부터 계속 중국에서 망한 기업들한테 해라. 왜냐면 중국에서 망한 기업들이 조금만 좋아지면은 주가가 네. 튀긴다. 그래서 코스맥스 계속 밀었었는데 코스맥스도 많이 올랐고 한국콜마는 뭐 최근에 이제 가족들끼리 지분 그런 것 네. 때문에 아버지가 뭐 아들 좀 야 너 상속거 무효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것 때문에도 좀 올랐었고 화장품 제조하는 회사들이죠. 네,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APR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기기 하면서 또 화장품도 해가지고서 좀 많이 갔고, 그다음에 저 제일 많이 간 게 이제 실리콘투도 많이 갔었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망했었던 그런 예전에로 따지면 이제 마스크팩이나 만들던 뭐 제이준 같은 애들도 많이 올랐고, 네. 뭐 청담 글로벌 이런 애들도 유통 워낙 중국에서 잘하고 있어서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달바 글로벌 신규 상장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갔고, 그 다음에 다 짜잘짜잘한 애들이 있었잖아요.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중국 얘기만 나오면 가는 화장품들도 많이 갔고, 지금 뭐 이츠함블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토니모리 이런 것들도 많이 가고, 최근에 코스메카 코리아도 많이 가고, 네. 그러니까 약간 제조를 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갔죠. 제조하는 업체들도 많이 가고, 국내 로컬 작은 브랜드들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또 중국 쪽에 진출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화장품 주식들도 많이 올라오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K뷰티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또 여름 가니까 또 자외선 차단제 때문에도 많이 갔지만, 네. 미국에서는 지금 관세 때문에 화장품 가격이 오를까봐 한국 화장품 사재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국 화장품이 대세인 거잖아요. 삼양식품 불닭으로 저렇게 오래 갈지 몰랐거든요, 저. 진짜 한 몇만 원 할 때 봤었는데. 지금 주가 한번 볼까요? 와, 지금 100만 넘었던데. 100만 원이 뭡니까? 150 언저리입니다. 지금 148만 원. 그럼 뭐 언제까지 오르는 걸까요? 제가 진짜 여기 3, 4만 원일 때부터 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삼양식품. 안 보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셨을 텐데. 이때 보면서 저희 지점에서 요거 회사 잘 아시는 분이 막 사서 모았어요. 네. 그래서 와, 저 삼양식품을 사시네. 불닭볶음면. 근데 아. 불닭볶음면이 그래서 좀 수익이 많이 났죠. 왜냐면 4만 원대에서 샀었으니까 여기까지 갔으면 뭐 13만 원이니까 수익 많이 났네. 부럽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100만 원이 갈 줄 알았네.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뭐 유튜브나 인스타 네. 이런 데서 유행을 끌면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몇십 배가입니까? 30배가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항상 그랬었어요. 하나만 가지고 가는 회사들은 안 돼. 이게 포트폴리오가 그거 하나 망하면 끝이야. 이랬었거든요. 예전에 해태제가에서 그 포테이토칩 나왔었잖아요. 허니 어쩌고 저쩌고. 허니버터칩? 네. 그거 그때 잠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아류작들 나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쑥 인기 떨어지면서. 그건 한국에 위주로 팔렸으니까. 인기 떨어지면서 하여튼 요새 나왔으면 또 대박이었을 수도 있을 수도 제가 있겠네요. 봤을 때 글로벌로 어떻게 가느냐가. 맞아요. 이게 지금 인스타나 유튜브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스타들이 이제 그러니까. 불닭볶음면. 저는 불닭볶음면을 먹어본 역사가 없는데 전 먹어봤거든요. 맛이 어때요? 이 정도 주가가 납득될 정도는 아니에요.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그죠? 이 정도 주가가 납득될 정도는 아니죠. 좋아하지만 이 정도 주가의 맛일까? 그건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다. 그죠? 그러니까요. 물론 한국 사람 입맛에는 전 또 팔도 비빔면이 더 잘 맞을 수도 있다. 저는 요새 나왔던 신라면 툼바? 네. 그 맛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또 세계인 입맛은 또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여튼 수출이 잘 되고 있으니까. 네. 실적으로 주가는 대변하는 거니까.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불닭볶음면이 더 이상 매출에 사실 그런 거잖아요.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쭉쭉쭉쭉 치고 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슬로우해지면서 그렇죠. 평균적으로 변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더 이상 좋아지려고 해도 좋아지지 않는 시점. 이게 그런 때 미국과 팔면 될 것 중국을 같아요. 중심으로 수출 확대 기조도 이어지고 하반기 공장 증설까지 하고 있다면서요. 맞아. 아까 근데 제가 뭐라 했죠? 증설할 때가 항상 고점이다. 고점이다. 사실 이게 고점이라고 해도 뭐 보유자분들에게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이미 다 많이 가져다 줬기 잘못해서 때문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148만 원인데 153만 원에 사신 분이 이거 방송 보시면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계속 이격 거의 없이 20에서 이격만 오면은 밟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양식품 보유하신 분은 21선 기준으로 계속 꾸준히 보유하시는 게 맞겠다. 근데 음식료라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좀 이런 수급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급으로도 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본다라면은 그냥 이제 주식이 품절주가 됐나 계속 가기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오리온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제일제당도 안 가고.
있더라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 한번 볼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하반기에 네, 맞아요. 고배당. 현대차 기아가 갈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 메리트로 이제 상법 개정해서 고배당 분리과세, 네. 배당주 분리과세 하면 조금 타격받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수출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면은 좀 좋아질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7월 말은 지나봐야 안다. 확실한 거는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현대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당률이 높잖아요. 네. 보통 6%대, 7%대 가까이 나오니까 저는 배당으로서는 메리트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차가 빨리 많이 팔려야 되는데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고속 성장이 지금 잘 안 되고 이제 하이브리드는 좋다고는 해요. 네. 하지만 이제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 주는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얽히면서 좀 못 간 거고 그래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모펀드들이 좀 팔긴 했습니다만 개인들이 사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가 자체로만 봤을 때는 뭐 21만 원이면은 지금 지수이 21만 원이면은 사실은 현대차 고배당으로 봤을 때는 싼 편이죠. 작년 여름에 29만 9천 원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때는 좀 수출이 잘 되고 그랬을 때긴 하죠. 근데 지금 또 관세 여파를 맞으면서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현대차도 22만 원을 좀 강하게 거래량 실어주고 돌파해 준다라면은 가능성이 있다. 차트로만 봤을 때는 한 20만 원 정도 지지선이고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그냥 18만 원 가면 싸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만약에 또 간다면 뭐 싸다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히려 뭐 모비스나 뭐 현대 오토에버는 시세를 한 번씩 냈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현대차나 기아가 못 냈고 뭐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고배당의 메리트다.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관세 협상 여부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수가 4천 가려면은 네. 삼성전자랑 현대차 같은 이런 대형 수출주들이 외국인들 수급 받으면서 좀 올라가 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외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런 쪽을 향해 주느냐 그게 나중에 주가에 조금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즘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반등했던 이재명 정부 이후에 인텔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 많이 올랐죠? 네이버 좋게 보죠. 카카오는 뭐 오늘 리포트도 좀 잘 나왔거든요. 카카오가 지난 정부에서는 좀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약간 다르니까 정권의 성향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카카오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상태에서 그동안 조금 자회사들 막 빠졌다가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카카오도 여기 차트 보시면은 직전 고점 때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7만 원 네. 부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를 좀 다시 산다? 그런다라면 한 5만 5천 원 정도 지지하는 거 보고 사시면 어떨까 싶고요. 추세는 이게 단기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딱 저항대가 눈에 보이잖아요. 6만 2천 원이 생겨버렸잖아요. 6만 2천 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좀 양봉이고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가 실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오늘 양봉의 종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오늘 시가 부분을 좀 지지선으로 생각하시고 트레이딩 하실 때 다만 이제 이 21선이 살짝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꺾이기 시작한 21선을 강하고 빠르게 좀 뚫어줘야 되니까 6만 2천 원 좀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중요하겠고 오늘 외국인들 좀 들어왔어요. 리포트도 좋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이버 되게 좋게 보였는데 네이버도 뭐 비슷해요. 카카오랑 그죠? 다 똑같죠? 그거 코인 때문에 많이 올랐었으니까 근데 얘네는 뭐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자회사들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나쁠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네이버도 이게 요 정도가 계속 저항대였었단 말이에요. 23만 원대 후반, 24만 원 정도라 생각하면 그걸 돌파하면서 올랐던 거기 때문에 빠지면 24만 원 언저리에서는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급은 개인 수급입니다. 다. 그러니까 요새 개인들이 막 불나방처럼 사는 것들은 빠지고 기관이 막 사는 것들, 외국인 사는 것들 막 오르는데 또 그건 또 개인들이 열심히 팔고 서로 달라요. 서로 꿈을 꾸는 게 다르기는 한데 개인들은 지금 약간 코인 쪽에 약간 조금 심도 깊게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도 단기 급등한 이후에 30만 원이 저항이긴 하죠. 그래서 이게 조금씩 내려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네이버는 한 24만 원 언더라면은 가격 메리트 있다.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도 좀 반등을 했던 2차전지는 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좀 힘들어요. 네. 2차 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쪽이 워낙 기술이 좋고 치고 나오거든.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2차 전지 쪽에서 신기술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보급이 많이 확대돼서 많이 팔아가지고 뭔가 수익을 내거나 미국 쪽에서 뭔가 확실히 좀 전기차 많이 팔려거나 이런 신호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실적이 근데 최근에 보면 실적이 거의 바닥은 친 느낌?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2차 전지도 더 이상 이제 빠지기 어려울 지경으로 많이 빠졌다. 다만 이제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이 안 들어오니까 노를 젓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LG 솔루션 뭐 포스코리온스 에코프로 뭐 대장들만 조금 한번 볼까요? 이 정도예요. 올라온 게. 근데 좀 더 단기로 보면 뭔가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긴 하잖아요. 단기로 보면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장기로 보면 네. 뭐 굉장히 이거 많이 보시면 이렇게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선 안에 있잖아요. 이 하락 추세선 안에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을 좀 탈피하는 거를 확인해 보시고 사는 게 장기적으로 맞겠다. 다만 가격은 좀 싸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그렇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심각하게 매도를 많이 하진 않고 있다. 근데 아무튼 뭔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으로서 뭔가 보여줬어요. 근데 저는 이 SS 이쪽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리뱅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만들어내면 저장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살 길은 ESS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신성 ST 같이 그런 ESS 관련 애들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래도 좀 앞으로 괜찮은 게 이제 전고체 쪽들. 근데 그런 쪽들 조금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배터리 뭐 3원계나 만들고 이런 쪽들은 좀 사실 쉽지 않고 뭐 리튬도 사실 쉽지 않고 다 쉽지 않아요. 근데 전고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S 저장 쪽 이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은 지금 정보의 코드랑 좀 맞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렇고 그다음에 요새 좀 슬슬 LNF가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뭐 정말 망하지만 않으면 바닥의 수준이잖아요 지금. 주구장창 떨어졌어. 제가 너무 많이 빠졌죠. 너무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가 너무 가팔랐고.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이렇게 퉁퉁퉁퉁 튀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이평선들을 돌리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거의 한 2달, 3달 동안 바닥을 잡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빠지는데 이게 조금 괜찮을 것 같다는 레포트가 한두 개씩 슬슬 나오긴 하더라고요. 사실 지수 대비하면 빠진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아는 분들은 이거하고 에코프로 비하면 자기 그냥 버린 자식 취급한다. 상속하겠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좋은 걸 상속해야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기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슬슬 좀 거래가 보시죠. 여기 바닥에서 거래가 붙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뭔가 호재가 나오면서 반전할 수도 있으니까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좀 희망의 끈은 놓지 말되 너무 몰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물려있는 거를 팔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 2차 전지 쪽들은. 미국 주식만 좀 몇 가지 좀 여쭤보면 시총 1위 기록한 엔비디아 지금 172달러. 이거 주가 어떻게 보시고 야 이런 엔비디아 이것만 사놨어도 진짜 언제 팔아야 되고 야 이게 86달러까지 갔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것만 사놨어도 진짜 비트코인 안 벌어오는데 그죠? 제 아는 분은 엔비디아에 다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회사 외국 그 이제 미국의 이런 회사들은 주식을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 손님도 마이크로소프트 다녀서 맨날 주식으로 받아가지고 주식으로 완전 받고 돈 많이 엔비디아 벌었어요. 사고 해가지고 그리고 월급 받을 때마다 일반 사고. 직장인인데 수십억대 자산가 됐어. 그러니까 제 손님도 아주 올바른 사례. 마이크로소프트 뭐 망하네 막 이럴 때도 계속 주식 사고 주식 받고 이래가지고 많이 야 여기 이렇게 10불일 때도 있었네요. 이게 불과 3년도 안 된, 3년밖에 안 됐는데 시총 1위 기업이 돼버리다니. 그러니까요. 이게 시대의 트렌드를 제대로 맞아버리면. 이게 진짜 지포스라고 진짜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될 줄이야. 사실 뭐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이제 경우도 많고 그냥 그래픽이라든가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좀 알죠. 핫한 회사였는데 그쵸,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쵸. 엔비디아는 진짜. 이런 거는 그냥 갖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계속 뭐 고평가 논란이 있어도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왜냐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 고생. 근데 또 약간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데이터 센터 너무 이제 막 열풍이 불어가지고 얘네 막 이렇게 수요나는데 얘네도 경쟁자가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는 뭐 이때부터 계속 들었던 거 아닌가요? 네, 맨날 경쟁자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 경쟁자 나오는 거 뭐 됐는데 AMD가 뭐 다시 경쟁자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AMD가 경쟁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합니다. 뭐 엔비디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게 기술적 분석에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테슬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이것도 진짜 한 150불 언저리가 좀 지지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310달러 근처였는데 중국 전기차가 공세에 고전하고 있는데 지금 좀 올라 322달러. 제가 몇 년 전부터 주주였는데 참 저희 때 왜 안 팔았을까? 분명 난 거품인 걸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하지만 뭔가 트럼프와 전기차 날아갈 때 진짜 머스크의 브라더를 맞아요. 보면서 이거 하늘로 가는 건가 싶었는데 지금 더 둘이 왼수됐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성향을 보면서 판단했어야 됐는데 맞아요. 그래도 뭐 테슬라도 전기차가 안 되면 로봇인 거죠. 뭐 인공지능, 로봇 이쪽으로 가야죠. 뭐 뉴럴링크도 뭐 테슬라가 만드는 세상에 진짜 로봇 집에 다 한 대씩 키울 때까지는 좋게 보이지 않을까. 테슬라도 저는 뭐 트럼프가 뭐 그렇게 막 이제 뭐 죽여 살려 하는 수준은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서로 헐뜯지 않는 수준까지 온 것 같던데 이제는 보니까 테슬라도 지금 주가에서 사실 전기차 잘 안 팔리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옵티머스라든지
저궤도 위성 쪽들, 뭐 이런 쪽들이라든지, 뭐 향후에 뭐 뉴럴링크 이런 거 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제가 볼 땐 테슬라도 300불만 안 깨면 뭐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 주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 그려둔 수준, 지금 280불에서 여기 350불 사이, 여기 박스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고객분 제가 진짜 요때, 여기 200, 여기 20 어쩌리에서 제가 매수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저녁에 산다고 그러더니 안 사시더라고. 그러다 그 다음날부터 오르기 시작하니까 계속 안 사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후회를 하시더라고. 아무튼 테슬라도 엔비디아 못지않게 미래에, 왜냐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AI로 갔다라면 테슬라는 로봇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뭐 대표적인. 네, 그런 부분, 옵티머스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랑 더 이상 싸우지만 않는다면은.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일반적인 질문만 드려보면 주식 초보자가 가장 먼저 좀 버려야 할 고정관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주식 팔았는데 내가 판 가격보다 주식이 올라갔을 때 다시 안 사는 거. 그거는 절대 피해야 되고. 그게 아까 그 만 얼마짜리가 몇십만 원 가는데 못 사는 거.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거 만 얼마에 샀던 그렇죠. 건데 19,000원에 어떻게 사? 19,000원에 팔았는데 3만 원에 다시 어떻게 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저도 옛날에 거래 내역을 막 찾아보다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9,000원에 산 적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팔았었는데 뭐 물론 더 다시 사고는 했었으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거. 빠지는데 손절 안 하는 거랑 내가 판 가격보다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데 따라가지 않는 거. 요거 두 개는 분명히 매매 패턴에서 바꿔줘야 될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떨어질 때 손절하고 자신감은 다시 사고. 올라갈 때는 이제 매수세에 더 불을 붙여주고. 뭐 불까지 붙이는 건 모르겠지만 빠질 때 손절했으면 그 종목을 버릴 게 아니라 다시 살 타이밍을 잡으려고 한 노력도 필요하겠고 내가 팔아 종목이 다시 간다라면 그 종목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네. 매매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른 실수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요즘에 사실 몇 년, 뭐 한 2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좀 샀었는데 이게 가지고 있다 보면 이게 싸게 사고 싶잖아요. 이게 제가 8천만 원대부터 샀었거든요. 비중을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면 낙폭도 크고 하다 보니까 떨어졌을 때 올랐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비중을 늘려고 몇 번 해봤어요. 그 짓을 몇 번 해봤는데 결국 개수는 줄어들더라고요. 맞아, 내 목적은 그게 아닌데 늘리려고 한 목적인데 오를 때는 이제 도루 같은 거 못 팔고 떨어질 때는 공포감에 팔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개수 결국은 줄어드는 거 보면서 더 사야 될 시점에 좀 더 빠지면 사야지 하다가 또 올라가면 못 사고 뭐 그런 상황인데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습관이에요. 손절과 추격 매수 이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 종목에 좀 단기 시세에 연연하지 말고 꾸준히 모아가는 태도? 왜냐하면 진짜 저 전력기기를 갖다가 현대 에너지 솔루션 진짜 하고 LS 일렉트릭 되게 안 갔었어요. 제가 사서 갖고 있을 때 정말 한 두세 달 동안 진짜 짜증이 날 정도로 안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만약에 업황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섹터가 있으면 그 한 우물만 좀 팠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잘하면 제일 좋지. 근데 그게 안 된다라면은 우상향하고 있는 업황이다라면은 그 종목을 싸게 사고 모아가는데 좀 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업황의 시세가 완벽하게 끝나기 전까지는 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낮이 매매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버려서 다른 섹터로 이동하는 그런 실수를 하면은 내가 시세를 중간에 털고 나서 다시 못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긴 시간에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금 한 1억 정도 있으신 분이라면 좀 어디에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좀 좋을까요? 한 30%는 반도체, 또 한 30%는 좀 바이오에, 나머지는 뭐 상황 봐서 그때그때 유동성은 조금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30% 정도, 30-40% 정도는 현금을 좀 갖고 있었으면 자, 그럼 좋겠어요. 반도체에서 바이오에서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팁을. 장비주? 장비주. 네, 하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장비주 잘 모르겠으면 그냥 대형주 삼성전자 사라는 의미시고. 네. 그러니까 저 삼성전자 밴더들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옆을 지나가면서 골프 치러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 거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거 다 지으면 거기 뭐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장비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장비주. 네, 장비주들은 계속 좀 좋게 보이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뭐 어차피 하반기 실적 신경 안 쓰는 섹터니까 근데 여름에 조금 시세 내고 좀 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요번 시세 끝나고 나면 한 가을쯤에 좀 사면 괜찮겠다는 생각. 그 사이에는 저는 엔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엔터도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별로 안 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스트레이키즈 그거 추격하고 이쪽도 인기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쪽도 BTS만큼이나 인기가 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네. 그래서 JYP 엔터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여기에 뭐 조방원 전력기기 뭐 증권은 넣진 않으시네요. 그쪽은 그냥 추세대로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대로, 그다음에 정책은 또 정책대로, 증권은 뭐 증권대로, 금융지는 금융지대로.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들은 제외하고 그들은 뭐 그냥 새롭게 좀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나름의 길을 간다 생각하고 하반기 후반으로는 좀 바이오주 보는 게 좋고, 그다음에 엔터하고 뭐 반도체 소부장 장비주들 이런 네. 것들 조금 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 또 몇 개월 뒤에 뵐 텐데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투자 조언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좀 열기가 좀 후끈후끈 달아올 때 조금 차분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냉정한 자세? 이런 네.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내 거 이만큼밖에 안 올랐는데 남의 거 많이 오르면 네. 되게 조급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뭔가 이게 주도주들이 없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내가 또 새로운 주도주를 발굴하도록 좀 노력도 많이 하고 공부도 좀 많이 하시면서 시장 3천 시대를 잘 네.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부장님 모실 때는 정고점 3,300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또 좋은 장에서 한번 인사드리면 좋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올만내 손님 박진희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